블록체인은 우리들의 이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냐면 2008년 경제위기 이후로 금융의 권력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블록체인의 꿈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과연 블록체인은 안전한가? 블록체인에서 디센트럴라이즈, 탈중앙화된 형태와 다르게 구현된 거래소는 과연 안전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해봤습니다. 나이키 달리기 앱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딩고라는 컨텐츠도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했고, 게임 보안 쪽, 게임 포털 보안 쪽에서 일을 전문적으로 해왔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의 해커들과 자주 접점이 있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게임 아이템을 많이 해킹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했고 시작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시작하게 된 건 2011년경입니다. 그때 바로 비트코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사선을 이렇게 하고요. 자, 거래소에 대해서 많이 모르실 분도 있고 잘 아실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해서 얘기 드릴 때 증권거래소를 갖고 얘기 드립니다. 증권거래소는 어떻습니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증권거래소는 법률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상장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어야 되고, 상장한 주식이 어떤 주식이어야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증권법에 의해서 보안 수준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해킹을 당했을 경우 복구하고, 그 다음에 혹시 지진,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장애 복구까지 해야 되는 모든 과정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1 때 두 개의 이제 거대한 아예 그 빌딩이 무너졌을 때 대부분의 상업은행들은 6시간 내에 다 장애복구라고 서비스를 정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애복구죠. 거래 무결성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삼성증권처럼 없는 코인도 아닌 없는 증권을 찍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삼성증권 같은 사건은 거의 예외적입니다. 골드만삭스도 국매도를 쳤죠. 네이티브 쇼 세일링을 쳤는데 그런 상황과 다르게 증권은 항상 원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장 프로세스 정확합니다. 매출 1,000억 혹은 어느 정도 순이익 몇 년 동안 긴 기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보수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이 사는 주식이기 때문에 손해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지금 본질적인 가치가 부풀려졌다는 상황도 나타나지만 이것들은 다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다 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거래소와의 증권거래소의 차이점입니다. 유사점은 있습니다. 재화를 거래합니다. 증권을 거래하든 돈을 거래하든 어쨌든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모바일 세상이죠. 여기 스마트폰 이거 하나 갖고 모두 살아가고 있는데요. 모바일 트레이딩이 전반적인 트레이딩의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차익거래, 마진거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 옵션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품들은 굉장히 파괴적이면서 예측 불가능한 상품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CDS, 크레딧 스왑, 디폴트 스왑 같은 복잡한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이 리스크가 얼마나 커졌는지, 얼마나 리스크에 이제 시장 참여들이 감당을 할 규모인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을 정도까지 커졌습니다. 즉, 이제 거래소 역시, 가상화폐 거래소 역시 이런 엄청난 가상화폐에 대한 차익거래, 마진거래, 그 다음 퓨처 옵션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약간의 도박성과 지식이 없다면 금방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자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존재한다. 두 개 다 거의 비슷한 트레이딩 차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재밌게 증권을 하시는 분들 쉽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상화폐 거래소가 엄청나게 발달했을 때, 흥행을 했을 때, 비트코인 2천만 원 왔을 때 일반적인 증권거래소의 거래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많이 모였던 거죠. 예를 들면은
부동산에서 있던 돈이 증권을 가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의 보수성과 습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결이 다른 돈들은 안 움직인다. 그러나 증권과 가상화폐는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기계치라 이걸 누를 때, 자, 그리고 더 그레이한 영역이 존재합니다. 증권거래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연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겠지만 게임 쪽에서는 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템 거래는 아이템 페이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사적 거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장 규모 대비해서 회색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즉 마약을 거래하는 분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혹은 성인물을 거래하는 분들 굉장히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크웹이라고 합니다. 어둠 깊숙이 있는 어둠의 웹사이트들에서 이런 거래들이 가상화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 부정적인 시선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거래 특징도 거의 회색이 지대죠. 자,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에도 뭐 이틀 전에도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팝체인, 여기 어떤 거래소 분이 오셨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셨을 텐데, 팝체인이 양산형 RPG도 아니고요, 거의 스마트 컨트랙트 카피 앤 페이스트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메인넷 소스를 뜯어다 보니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소스를 카피 앤 페이스트 붙이고 그 다음에 저작권 주소가 싹싹싹 지운 겁니다. 그 유명한 구글의 천재 프로그래머인 제프딘의 소스까지도 복사해서 붙여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프로세스가 좀 특이했죠. 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중국에서 양산하는 뭐 몇천만 원짜리 양산형 ICO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제가 욕하는 그런 기술력 없는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인 없이 거래가 됐다는 의혹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래 의혹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말이에요. 이 어려운 말들인데 한마디로 없는 코인 갖고 장부 거래, 무자료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없는데 사고 팔았다는 거죠. 장부상으로. 이런 거래들이 발생했다는 루머와 검찰 조사와 증거들이 직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매도 같은 게 있어요. 소셀리, 삼성증권 같은 무시막지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없는 코인을 파는 겁니다. 코인이 하락하고 있어요. 하락한 상태에서 팔고 하락한 상태에서 다시 사서 장부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몇몇 기업들은 그래서 스냅샷을 찍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에 그 코인이 장부가 맞음을 스크린샷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래소의 보안입니다. 제가 2000년대 그 계좌번호 간편 결제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계좌번호하고 이름하고 패스워드 앞자리 두 자리 놓으면은 금방 내 잔액 조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웬만한 우리나라 은행의 검색인 은행 사이트에서. 근데 국민은행은 앞에 두 자리였고요. 패스워드가 우리은행은 뒤에 두 자리가 패스워드였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10번 정도 패스워드 드리면 락이 걸렸는데요. 제가 열심히 사이트를 봤습니다. 툭툭툭툭 쳐보니까 한 9번째쯤에 몇 번을 잡고 키니까 이게 락이 걸린 게 초기화됩니다. 그럼 패스워드 두 자리면은 숫자 두 자리면 100번을 넣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의 개인 계좌번호는 계속 유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번호도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특이하죠? 앞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 패스워드는 거의 똑같을 거 아닙니까? 양쪽에 정보를 얻어서 패스워드를 제너레이팅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코딩도 아니고 해킹도 아닌데 아무튼 은행의 취약점들을 뚫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거래소는 어떠냐? 10년 후 지난 이 거래소는 어떠냐? 과연 안전할까요? 거래소 보안 안전하다. 믿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하십니까? 과연 그랬는데 2000년 초 게임 회사 보안 수준과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아이템 생성하거나 뭐 중국의 해커들이 공격하는 수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보안 수준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토마우스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구합니다. 드루킹 같은 분들이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저기 이제
검색을 잘하다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두에서 잘 찾을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합니다. 그럼 패스워드 생성기를 넣어서 무조건 패스워드 생성합니다. 과연 락이 걸릴까요? 제대로 안 걸린 사이트가 대부분 많습니다. 간단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할 때 갑자기 거래소 화면 볼 때 뭐 5초 후에 접속이 됩니다. 이런 화면 보신 분 계시죠? 보셨죠? 5초 후에 접속이 됩니다. 하고 세션을 연결 중입니다.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클라우드플레이어라는 방화벽입니다. 별로 성능이 좋지가 않아갖고 이게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경우 보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 웬만한 클라우드에 올라간 거래소, 글로벌 탑 10 거래소의 대부분이 이걸 클라우드플레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션 체크 정도 하고요. 뭐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전 간단하게 말합니다. 자, 회사 이미지 로고나 특정 파일의 로고, 거래소의 파일의 이미지를 딱 파일명을 찾습니다. 그럼 파일명이 나오겠죠? 파일명은 유니크합니다. 검색을 합니다.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클라우드 플레이어에 걸린, CDN에 걸린 파일명과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버, AWS나 뭐 애저에 걸린 이 파일명이 동일하게 딱 나옵니다. 검색 엔진만 이용하면 됩니다. 즉 원래 이렇게 방화벽이 있는 구간을 바이패스해서 원래 서버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리고 테스트.뭐뭐뭐라는 서버의 도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테스트 서버를 방치하는데요. 우리나라 거래소 몇 군데도 테스트 서버가 열려있고 방화벽이 바이패스로 꺼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발로 만든 겁니다. 그딴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거래소는 안전하지 않다. 글로벌 탑10 거래소는 웬만하면 안전하지 않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또 한 가지, FDS입니다. 프라우드 디텍팅 서비스. 비정상적인 행위를 찾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해외여행 갔을 때 갑자기 카드를 긁었습니다. 갑자기 그 카드사에서 전화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은행 카드인데요. 여기 카드 본인이 결제하신 게 맞으십니까? 전화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프라우드를 디텍팅해서 찾아서 검증하는 서비스입니다. 저는 FDS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게임 쪽, 금융 쪽에서. 그러나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 FDS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체코의 IP입니다. 러시아의 IP입니다. 상관없이 그냥 바이패스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는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죠. 즉 뭐라고 해야 되나? 도입하는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이게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 대한 저는 신뢰가 많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OTP를 달았습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웹브라우저에서 소스보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웹브라우저에서 소스보기 할 줄 알죠?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소스보기를 하는데 주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서버 IP,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어떤 접속 경로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보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래소는 생각보다 위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초에 게임 회사,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의 보안 수준과 비슷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보안 수준에서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이메일로 로그인할 때마다 알려준다, OTP로 한다 하는데 근본적으로 구색은 다 갖췄지만 이게 전반적인 보안 구석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커의 마음은 모릅니다. 해킹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정말 간단합니다. 몇 시간 동안 해킹을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럼 안 합니다. 그리고 앱을 만들었습니다. 구형 버전 앱에 API 서버가 동작하고 있어요. 신형 버전의 API 서버는 보안이 돼 있어요. 구형 버전의 API 서버는 고객 호환성의 입장을 그냥 놔둔 겁니다. 보안이 없어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빨리 규제가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대 초에는 해커들이 한국의 게임 시장이 너무 좋아서 아이템베이라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현금화가 빨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은 좀 더 해킹이 쉬운 가상화폐로 들어왔습니다. 51% 공격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거나 양산형 ICO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뭐 보안 패치도 안 된 뭐 이더리움 소스를 들고 와갖고 서버를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노드를 올린 건 보안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점령이 당합니다. 최근 발생하는 노드 점령 사태들 대부분이 이런 사태들 보안 취약점의 문제입니다. 퀀텀의 얘기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퀀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코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트코인 패밀리 중에서 유일하게 최신형 보안 패치를 올린 코어입니다. 즉 굉장히 안전과 보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즉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많은 대안들을 갖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는 AWS나 애저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을 이제 파스 형태로 클라우드는 가상화된 형태로 제공합니다. 보안 패치를 모두 클라우드 업체들이 제공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로 받는 게 좀 더 안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PS, FDS, 파이어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나 보고 있습니다. 사실 클라우드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디도스가 아니라 초당 패킷 100개 정도면 죽어버립니다. 아유, 발로 짰었습니다. 블록체인의 보안과 취약점, 거래소 지갑, 각종 지갑들의 보안 취약점을 공유하고 오픈해드렸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더 보안에 투자하시고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불편한 얘기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보안으로 거래소가 더 탈바꿈하기를 기원합니다.